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나라의 운영 정책을 확인하는 공약과 함께 후보자 TV 토론까지 YTN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는 YTN이 전한 대통령 선거 관련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웅입니다. 5월인데 벌써 여름처럼 덥습니다. 지난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16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더운 시간인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6월부터 고온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라 이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5월 12일 선거 기간 개시일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YTN은 뉴스 특보 체제로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또 해설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지키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언론의 공적 역할, YTN은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YTN의 21대 대선 관련 보도를 살펴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 언론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일 텐데요. YTN이 그 부분을 잘 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YTN 홈페이지에 방문해보면 대통령 선거 관련 기사들을 모아볼 수 있는 대선 2025 특집 섹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록된 보도들을 찾아보던 중 흥미로운 시리즈가 눈에 띄었습니다. YTN 선거단과 빅데이터 업체가 함께 기획한 말의 전쟁이라는 시리즈입니다. 보통 선거를 말을 무기로 치르는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꾸로 특정 진영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분석해보면 어떠한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한 보도가 이 말의 전쟁 시리즈입니다. 5월 17일 너도 나도 보수 공략, 이재명도 김문수도 박정희. 이 보도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초반 보수 텃밭이라 불리우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분석했습니다. 또 경제를 주제로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토론에 사용된 말을 분석했는데요. 5월 20일 이준석 TV 토론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이재명, 이 보도입니다. 보도에서는 TV 토론에 사용된 말 분석을 통해서 후보들 간의 역학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선거 TV 토론이 언론에 보도될 때에는 보통 치열한 공방 지점이나 후보들의 의견 대립 장면이 주로 부각돼서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획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토론 전반에 걸친 후보들의 전략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 흥미로운 기획이었습니다. 선거 방송하면 가장 가까이로는 2024년 총선 당시에 YTN의 특별 섹션 민심 2024가 떠오르는데요. 당시 YTN 홈페이지에 마련되었던 이 특별 섹션에서는 선거 판세와 여론조사, 또 선거 관련 이슈 등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이번 대선 2025 섹션에서는 YTN만의 기획 콘텐츠가 많이 눈에 띄지 않아서 다소 아쉬운데요. 갑작스럽게 치르게 된 조기 대선인 상황도 준비를 어렵게 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관련 보도 YTN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대선과 관련한 방송은 주로 이제 선거단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선거단이라는 것은 그 대선 당일의 선거 방송을 총괄 준비하는 팀입니다. 이 팀에서는 이제 숨가쁘게 이어지는 이제 시시콜콜한 어떤 대선 관련 속보보다는 큰 흐름과 관점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다루고 있는데요.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도 분석 보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YTN의 보도 제작국에서는 팩트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3회에 걸쳐서 공약 검증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있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YTN은 이제 품격 있는 방송을 지향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엄숙하고 재미가 없다, 밋밋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같은 평가를 탈피하기 위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정치부에서는 대선 한 달 반 전부터 매주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와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표심의 변화 그리고 대선 기간의 결정적인 민심의 변화 터닝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짧은 기간에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좀 중요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얻기를 바라거든요. 특수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언론 역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취재 보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갑작스럽게 치르게 된 조기 대선입니다. 여론을 모아서 우리 사회가 합의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일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텐데요. 그 절차와 과정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선거운동 시작일에 맞춰 각 후보의 첫 유세 장소와 메시지를 시의적 맥락에서 소개한 보도입니다. 5월 12일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 장소와 의미는 제목인데요. 선거운동 가능 시간, 확성기 사용 제한 등 선거법상 유권자와 후보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거보도 준칙 중 하나인 유권자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어서 각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 첫날 모습을 전합니다. 보도 순으로 보면은요. 이재명 광화문 출정식 선도 경제 벨트 유세전, 김문수 가락시장 첫 일정 통합선대위 수습 총력, 이준석 호남 선단서 출발, 이재명과 1대1 대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 소수 정당 출범 소식까지 전해졌다면 더 유익했을 텐데요. 그 부분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5월 19일 대선 재외투표 내일부터 시작, 여권 등 증명서 지참해야 보도입니다. 재외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에 투표 시작을 알리고 유의사항을 전한 정보성 높은 보도입니다. 21대 대선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곳 투표소에서 치러진다고 합니다. 또 기호 6번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가 사퇴했지만 재외투표용지가 이미 확정되어서 사퇴 표기가 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는데요.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 처리된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투표를 바로 앞두고 유의할 점을 점검하게 하는 시의적절한 단신 보도였습니다. 선거 관련 물품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입니다. 5월 15일 현수막 찍고 후보 얼굴에 낙서, 모두 처벌 대상 제목인데요. 보도는 선거 홍보물 훼손이 위법 행위라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거 홍보물 훼손이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홍보물 훼손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정치적 극단주의, 특정 세대의 정치 혐오,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 사이의 충돌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고 단순한 범죄 행위로 환원시키는 방식은 문제의 사회적 맥락을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도는 위법 행위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을 조명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처벌 메시지에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심성 공약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공약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인의 책임지지 않을 공약 남발을 막으려면 언론의 정책 검증 역할이 중요합니다.
5월 12일 이재명, 김문수 1공약 경제, 이준석 대통령 힘 빼기. 이 보도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거 보도에서는 거대 두 개 정당과 두 정당의 승패의 변수가 될 수 있을 법한 제3정당까지만 관심을 갖고 조명해온 관례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각 선거 캠프의 전략이 여론조사 추이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한 밴드웨건 효과를 또 증폭하거나 차단하는 데 주목하지 않는가 좀 생각해 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제6조 1항에서는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서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3항에서는 후보자나 정당 수가 많고 또 방송시간 제약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기는 한데요. 다시 제7조에서는 소수자나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출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후보를 검토하고 선택권을 확장하는 것이 지지도가 높거나 또 정당 세력이 탄탄한 후보자들에게도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소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보도를 기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유권자의 민심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들을 전하면서 여기에 판세를 분석하는 해설을 포함해 정보력에 있는 대담을 좀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YTN 대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5월 15일 여론조사로 보는 대선 판세, 이재명 우세 속 보수 결집 여부 주목, 이 제목입니다. 이 대담에는 여기 계시는 이동우 YTN 해설위원 실장님이 출연하셔서 여론조사 결과를 해설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보수 단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에 오게 되면 단일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설했는데요. 그 근거로는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아서 진영의 패배를 불러왔다. 이런 비난을 한몸에 받은 이인재 후보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해설들은 오랜 시간 자료를 분석하면서 연륜을 쌓아온 저널리스트라 가능한 해설이라고 보는데요. 각 정치 진영의 해설보다 이렇게 YTN의 기자나 해설위원의 해설 보도 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해설 보도들을 접하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비교 분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MBS 또 YTN, 갤럽의 조사 결과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지 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은 어떻게 같거나 달랐는지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묻는 질문이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의 다양한 언론 단체들이 협의해서 제정한 선거 여론조사 준칙 제17조에서는 조사 결과를 비교할 때 신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비교 분석과 해설을 하실 때 꼭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6.3 대선 3파전 격돌, 각 후보들의 10대 공약은 제목입니다. 5월 13일 진행된 대담인데요.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이 출연해 각 진영의 전략과 후보별 메시지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대담은 각 진영의 선거 전략을 비교적 균형 있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포맷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재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각각의 후보와 당 입장을 비교적 정제된 언어로 전달하면서도 상호 공방의 수위를 일정 수준에서 조절해 과도한 정쟁성에서 벗어난 대담의 틀을 유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론의 무게중심이 정책 검증보다는 전략 해설에 집중됐다는 점인데요. 예컨대 AI 산업 투자 공약이나 복지 정책과 같은 중대한 공약에 대해
양측 모두 공통된 방향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 예산 마련 방식 등 정책적 내용에 대한 교차 검증은 부족했습니다. 이는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를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결국 이번 대담은 누가 더 전략적으로 유리한가를 중심으로 흐르며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서 유권자에게 정보 전달 이상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건설적인 질문 설계와 패널 간의 논점 충돌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거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YTN의 정치 해설 대담이 늘고 있습니다. 공약과 정책에 대한 해설과 향후 이슈와 구도에 대한 전망 등은 대부분 패널들의 해설에 의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설 대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와 국민의힘 측 인사가 주로 출연하는데요. 선거 기간에 각 진영을 대표해서 출연하는 패널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정당 공약과 구도, 확장성은 옹호하고 또 상대 진영의 허점과 약점을 지목합니다. 주로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 강화에 치중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유권자들의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정책인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인지는 이성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YTN에서 유권자의 입장,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후보자 간 공약을 비교하고 또 해설하는 보도들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YTN은 선거 보도뿐만 아니라 개표 방송까지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YTN은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24시간 뉴스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당일에 새벽 6시 투표 시작부터 20시 투표 종료에 이어서 개표 방송 그리고 당선인 확정까지 정확한 속보를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투개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요. 또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평론가 그리고 YTN 해설위원 등의 입을 통해서 다채로운 분석도 곁들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선자 유력과 확정 시스템을 통해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하면 그때는 신속하게 당선 유력 또는 당선 확정을 선언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은 대통령 파면 등으로 열리게 된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행보를 조명하면서 민주주의의 의미도 곱씹어보고자 합니다. 계엄과 탄핵, 파면을 거치면서 민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선 이후의 국민 통합에도 방점을 찍고 관련 보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대선 보도, 유권자의 심장, 저널리스트의 시선으로. 이번 대선은 정치 사회 혼란 끝에 앞당겨 치르게 된 조기 대선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당선인은 준비 기간도 없이 취임해야 하고요. 바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각 후보자가 어떤 비전과 공약을 갖고 출마했는지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정책이 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를 통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갖고 투표할 수 있도록 YTN이 질문과 검증이라는 언론의 공적인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장유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정보 전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 도울 것. 선거 보도를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언론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되며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보도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 유세와 공약 보도를 다룰 때는
각 후보의 발언이나 정책 내용을 맥락과 함께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실현 가능성이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이 공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은 정보 제공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 YTN에서 이러한 역할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제21대 대선 관련 뉴스 보도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산불 진화 헬기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대구 삼지산에서 난 불이 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청은 야간 진화 헬기인 수리온 2대를 투입했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야간 헬기를 투입해 진화율을 올렸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수리온은 담수량이 2,000리터 정도로 초대형 헬기보다 다소 작지만 계기판을 이용해 야간에 비행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2020년 안동 산불과 2022년 울진 산불 당시 한 대를 각각 시범 투입한 적이 있지만 2대를 함께 투입해 본격적으로 운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심 지역에서 난 산불인데다 순식간에 산불 대응 3단계가 내려지면서 지난달에 의성, 산청 산불처럼 초대형으로 번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컸지만 수리온이 뜰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진화에 큰 힘이 됐습니다. 이번 대구 산불에 투입된 헬기 수리온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빠르게 주부를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대구 함지산 산불 진화에 야간 진화 헬기 수리온을 투입했다는 보도였는데 지난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헬기 조종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헬기 조종사들의 안전과 처우 등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산불 헬기 조종사들의 안전과 처우 등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형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 등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야간 헬기 운용 제약, 재래식 장비, 고령의 진화 인력 등 여러 부분에서 역부족인 상황이 드러나며 고성능 산불 대응 장비의 획기적인 확충과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산림청 보유 헬기는 52대고 이 중 야간 계기 비행이 가능한 헬기는 수리온 3대뿐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야간과 악천 후에도 운용 가능한 장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은 소형 헬기 11대를 야간 운용 가능 기종으로 교체하고 대형 헬기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계약부터 실전 투입까지는 3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헬기 조종사 수급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데요. 산림청은 93명의 조종사를 보유 중이며 이번 산불에는 90명이 투입됐습니다. 야간 운항을 위해선 주간 정찰이 필요하고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비행으로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요. 헬기 한 대당 조종사가 평균 1.4명 수준이라 교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 진화를 위해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사건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인 상습 학대 신고에도 경찰이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전한 YTN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고 효자손까지 사용해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 피해자의 오빠는 지난달 15일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 충남 아산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빨리빨리 안 해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다음 주가 연휴잖아요. 그 다음 주에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달인데 가서 바로 한다는 보장도 없고. 피해 장애인의 가족 입장과 경찰의 해명까지 담아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점을 제대로 짚은 보도였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지적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을 보도했는데 관련 통계를 근거로 전체 장애인 학대 문제로 다뤘다면 소구력 있는 뉴스가 되었을 것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수치와 통계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공호기관 등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969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이었는데요. 2023년 학대 피해 장애인을 연령별로 나눠보면 20대가 343명으로 전체 4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7세 이하 263명, 30대 228명, 40대 201명 등의 순이었는데요. 장애인이 어릴수록 대체로 더 많은 학대를 받았는데 더 큰 문제는 소아청소년 학대 피해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중앙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의 연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7세 이하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133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263명으로 늘어 3년 새 98%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최근까지도 일부 지역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하는데요. 이번 전수조사는 시설이나 종사자, 이용자 현황, 인권 교육 등 예방활동 실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외국인 마약 유통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찰이 국정원과 공조 수사를 벌여 이른바 좀비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조직이 마약을 유통해 경찰에 적발됐다는 사실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땅을 파니 작게 포장된 물건이 나옵니다. 메페드론, 이른바 좀비 마약입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과 지난해 2월 공조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하고 1,500명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메페드론 150g과 대마류 10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이 외국인 조직을 검거하게 된 과정과 어떤 유해 마약을 취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도였는데요. 경찰과 국정원이 좀비 마약을 국내 유통한 외국인 조직을 검거한 소식을 보도했는데 국내에서 외국인의 마약 유통 사례 등을 언급했다면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에서 국내에서 외국인의 마약 유통 사례를 살펴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해 검거됐던 사례를 살펴보면 결혼이나 유학, 취업,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경기 수원,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을 유통시킨 베트남인 일당과 한국인 업주들이 올해 2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전 전화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전기밥솥에 마약을 보관하거나 대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받는 등 수사기관 단속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또 같은 달 부산에서는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국내 유흥주점과 클럽 마약 파티 등에 조직적으로 마약을 공급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잡아들인 일당 총 90명의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었는데요.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범죄자 숫자는 2019년 3만 6,400명에서 2023년 3만 2,737명으로 줄었는데요. 하지만 같은 기간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1,027명에서 2,186명으로 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베트남인 마약 사범 숫자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베트남이 태국을 제치고 국내에 가장 많은 외국인 마약 사범 국가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 사범을 국적별로 구분하면 베트남 617명,
태국 537명, 중국 464명, 러시아 118명, 기타 104명 순이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토과의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BK는 2015년 7조 2천억 원의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자기 자본은 2조 4천억 원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LBO로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MBK는 홈플러스에서 발생한 영업수익 및 점포 매각을 통해 최소 4조 원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인수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재매각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모펀드의 본질에서 벗어나 수익금 회수에만 몰두하는 사모펀드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난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사모펀드 구조에 대한 설명, 사모펀드의 부정적인 측면을 간결하게 잘 보여준 내용이라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후속 방송으로는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한국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를 다루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전문가 인터뷰 구성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점은 방송의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변호사, 경제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의 해석은 복잡한 금융 구조를 해설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특히 사모펀드의 구조, 차입 매수 방식 등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낸 구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일부 인터뷰의 예컨대 리더스 인덱스 대표 박주근 씨의 경우 그가 어떤 전문성과 관련성을 가진 인물인지 시청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인터뷰의 설득력을 다소 약화시킨 점이 아쉬웠습니다. 회사나 인물의 역할과 배경을 간단히 자막으로 소개했더라면 인터뷰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사모펀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건과 테일러메이드 인수대상 기업에 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과 기업 회생의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나름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하여 사모펀드 운영사는 성관주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사모펀드가 수익의 한계를 느끼면서 발생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중의 부동자금들이 간접 투자를 통해서 자본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사모펀드의 제도화는 순기능의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사모펀드 투자의 단점과 장점을 제시하며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화면으로도 실제 검을 든 모습을 보여주므로 중압감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나레이션과 자막, 전문가 의견, 평상 편집과 음향 효과까지 부정적 문제를 강조하고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인트로는 시청자에게 국민연금 개정안 역시 계약이 아닌가라는 부정적 편향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문제 제기형 인트로는 이후 전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현재의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균형성과 객관성을 잃고 시청자에게 왜곡된 프레임을 제공했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트로는 문제지만 이후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차근히 짚어주고 분석하면서 전문가의 설명과 의견을 잘 보여주고 또 컴퓨터 그래픽이나 인포그래픽을 통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끌어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왜 국민연금 고갈 이슈가 시작되었는지,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와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를 통해 잘 몰랐던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핵심 요소,
저출생과 세대 간 갈등 문제 간 연관성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모펀드의 해악을 기업의 재무적 위험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은 굉장히 잘 이루어졌으나 단순히 재무적 위험성 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지 않아 생각됩니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알듯이 단순히 홈플러스라고 하는 기업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입점업체, 납품업체, 고용근로자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시청자들이 사모펀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다큐가 심층 보도를 위한 장르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방송에 대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모펀드의 성공 사례는 무엇이 있었을까? 양날의 검이란 제목에 대한 객관적 접근은 양날의 비교에 있습니다. 나쁜 점과 좋은 점을 비교하는 것이지요. 이번 방송에서 나쁜 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좋은 점은 전문가 의견과 이론적 논의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현실과 이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되어 양날의 검처럼 장단점에 직접 비교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에도 사모펀드가 본연의 기업 가치를 높여 성공한 사례가 있고 해외에도 유사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다큐24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끝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가 전문가의 조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공 사례와 함께 논의되었으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비중이 시민들의 의견보다 압도적이어서 실제로 시민들이 겪는 보험료의 부담이나 보험금의 혜택에 대한 인터뷰 내용들이 충분히 제시되었다면 이 문제를 더욱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상황이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깊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 인구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해결 노력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시청자들에게 제시하였다면 더 유익한 방송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5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